그러면 오늘은 이제 제2차 영수증 식도염 극복 약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 식도염은 처음 들으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들으신 분이 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은 처음 듣는 대로 되게 좀 새롭고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듣는 분은 또 이제까지 갖고 있던 생각들이 또 확신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영수증식도염 보면 잘 낫지 않는 영수증식도염을 평생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또 많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한번 영수증식도염에서 한번 볼까요? 자, 영수증식도염 원리와 경과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들은 배달의학 관점에서 영수증식도염 하는 내용으로, 그 다음에 현대의학에서 아직 증명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배달의학 관점에서는 새롭게 정리한 내용이므로 현대의학과 견해를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죠. 현대의학하고 견해는 달리하고 아직 현대의학처럼 증명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증명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지만 배달의 이야기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설명을 가볍게 가지려고 합니다. 배달의 이야기란, 배달은 이런 배달의 이야기 아니고 딜리버리가 아니고, 배달을 영어로 하면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메디칼, 그래가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의학이 되길 바라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의학으로 세상에서 우투성을 내리기 바라는 이름으로 배달 이야기라고 명명했고요. 배달 의학은 현대의학, 자연의학, 그다음에 치료 대신 치유로 그렇게 그 테마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치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배달의학의 그 이념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고통을 다 돌볼 수는 없지만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스스로 건강해지는 치유의 길로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스스로 건강해진 치유니까 치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치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정말 잠깐 배달의학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하자면 그렇습니다. 치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치료라는 개념들은 현대의학의 가장 근본적인 병을 관리하는 방법이 사실 치료고요. 그 다음에 전통의학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근신이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뭐냐면 병증이 있으면 그러면 병증에 직접 작용해서 병증을 개선하는 것이 치료입니다. 그래서 병증이 있으면 여기 병증이 있으면 그 병증을 개선하는 약을 먹으면 증상이 개선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되게 있으면 증상 개선이 굉장히 빠르다입니다. 여러분들 고혈압약 먹으면 뭐 하루 이틀 고혈압 정상화되고요. 당뇨 먹으면 또 하루 이틀 정상화되고요. 또 퇴행성 관절염 약 먹으면 또 뭐 먹고 30분 있으면 걷는데 지정학적 통증이 개선되잖아요. 증상 개선이 빨라요. 하지만 단점을 보면 증상에 따라 치료약이 다르죠, 그렇죠? 이 증상에 따라 치료약이 다른 건 또 어떻게 보면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그다음에 약사의 정확한 처방으로 질병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뭐냐면 또 만성 질환들의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약을 끊으면 다시 증상이 생기기 쉽죠. 여러분들 고혈압약 30일 먹는다고 고혈압 낫지 않고요. 당뇨 30일 먹는다고 낫지 절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치료약이라고 치료라고 병을 가졌지만 사실은 병을 관리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증상관리약이 현대의학이나 아니면 전통의학에서도 그냥 치료약이라는 이름으로 행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유는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관점을 보면 치유는 여러분들 자, 치유는 병증이 있으면 병증이다 왜 생겼는지를 연구해 봤더니 병증에 관련된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병증이죠. 예를 들어서 고혈압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압을 낮추는 세포들이 그 조직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당뇨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혈당을 낮추는 췌장의 백태세포에서 인슐린 합성이나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혈당이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퇴행성 관절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고를 만드는 세포들이 어떻게 돼요? 연고를 제대로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는 그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증의 원인은 뭐냐면 그 관련된 세포들이 그 자기 역할을 못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다양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세포가 있으면 어떻게 그 다양한 역할을 하는 그 세포 중에 하나가 만약에 자기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분야에서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게 왜 못하나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연구를 봤더니 제 결론이 이렇습니다. 비정상 세포 활동을 한다. 저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세포의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저는 이걸 되게 중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 이제까지 바이러스의 감염은 뭐 여러분들이 뭐 간염 바이러스 뭐 B형, C형, 뭐 A형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감염되는 거는 간염 바이러스만 되게 생각을 하는데, 바이러스는 세포 안에 들어가면요, 세포 안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간염 바이러스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대상포진이나 단순포진까지 신경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바이러스들이 사실은 세포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대인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사실은 세균도 있고요, 진균도 있고요, 그다음 원충도 있습니다. 근데 원충은 뭐 거의 감염되기 쉽지 않고요. 진균은 약이 있고요. 세균도 이제 약이 있으니까 거의 정복됐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어떻게 아직까지 바이러스가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병을 못 고치는 그 많은 그 질환들의 원인을 저는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그 길 가다가 이게 무릎이 심하게 뼈었어요. 아니면 무릎이 갑자기 아파졌어요. 물리적 충격으로. 그러면 그건 바이러스가 아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바이러스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났으면 바이러스가 아닌데 3개월 동안 지속도 다 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건 바이러스로 봅니다.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증상이 있다는 건 거기 염증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림프 부종이 생깁니다. 림프 부종이 생기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림프 부종이 있으면 그런 거죠. 뭐냐면 거기에 림프 순환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 몸에 다른 부위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거기 가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염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만성염증이라고 해서 항생제를 잘 안 낳는 염증을 해서 그걸 만성염증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만성염증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돼?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항생제로 안 넣는다는 건 항생제로 그 병원성 미생물이 안 죽는다는 거, 그렇다면 거기는 어떻게 돼요? 그 부위까지 갈 건 바이러스밖에 없고,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감염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병증에 관련해서 정상적인 활동 못하는 제일 첫 번째 원인이 세포의 바이러스 감염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 세포가 정상적인 대사를 못하니까 병적 노폐물이 세포 안에 많이 쌓이겠죠.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밖으로 스며 나오면 밖에 그 주변을 오염시킬 겁니다. 또 이 세포에 바이러스 감염된 것들은 어떻게 돼요? 병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 세포보다는 어떻게 돼요? 수명이 짧게 됩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터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세포의 바이러스 감염 첫 번째 원인, 두 번째로 어떻게 돼요? 세포 주변이 어떻게 돼요? 그 오염으로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세포들도 자기 활동을 못하게 돼서 병 증상이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포 활성 못하는 원인은 세포의 바이러스 감염과 병적 노폐물이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역류성 식도뿐만 아니라 우리 몸 어느 부위에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라도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걸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인이 세포의 바이러스 감염이고 두 번째 병적 노폐물의 오염이니까 치유의 원칙 1번은 어떻게 돼요? 세포 감염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포에 감염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림프 순환에 의해서 어떻게 세포 환경을 세포가 원하는 환경으로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포가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환경에서 충분한 산소와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세포의 활동이 정상화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상이 심할 때 림프순환제를 섭취하게 많이 추천하는데, 이 추천에서도 세포 환경이 정상화된 증상이 개선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것이 3개월 된 증상일 경우에는 이상된 증상일 경우 어떻게 돼요? 제일 원인은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바이러스 감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뭐냐면 림프순환제를 추천하기보다는 어떻게, 저는 제일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뭐냐면 항바이러스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왜? 첫 번째 원인이 어떻게 바이러스 감염이니까요. 그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퇴치하고 나면
림프순환제를 써서 어떻게 돼요? 병적 노폐물을 청소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단건이제 바른 디톡스인데 이단건이제는 사실은 담즙을 통해서 간에 모아진 독성 물질들을 십이지장을 해서 체외로 배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은 해독작용은 단순하게 간에서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이단건이 작용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소화를 시키는, 지방 소화시키는 소화작용이 아니라 보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래서 간에서 걸러진 독성 물질을 빠르게 체외로 배출하는 디톡스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톡스는 되게 두 가지가 있는데 몸 안에 있는 그 독성 물질들을 간에서 걸리게끔 하는, 간에서 거르게끔 하는 게 사실은 림프순환제의 역할이고요. 간에 쌓아진 독성 물질들을 십이지장을 통해서 밖으로 체외로 배출해서 그 디톡스를 시키는 것이 바로 이단건이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단건이제는 그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몸 안에서 독성물이 가득 쌓이게 될 때 활용하면 되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 간단하죠, 지금까지. 자, 저는 모든 병의 원인을 어떻게 돼요? 모든 병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만성질환. 무슨 급성질환도 사실은 큰 물리적인, 화학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전 바이러스를 봅니다. 왜?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왕성히 활동하니까요. 그래서 바이러스로 본다.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에 오염된 세포들도 나오는 병적 노폐물의 오염으로 정상적인 세포 잘 활동 못한다. 그러면 치유는 어떻게 돼요? 항바이러스를 퇴치하고 그다음에 림프순환 세포 환경을 최적화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을 때는 이단건이제를 통해서 빠른 디톡스를 하면 그 독소들이 배출돼서 빠져나가는데 그 명현 반응도 줄일 수 있고 해서 되게 빠르게 증상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생소한 그 설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실제로 이런 것들이 밴드에서 보면 천연물 항바이러스하고 그다음에 림프순환제로 정말 수많은 증상들이 개선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렇게 이 배달의학에서 말하는 바이러스 감염과 그다음에 병적 노폐물의 그 오염으로 만병이 생기고 그다음에 항바이러스와 그다음에 림프순환제로 그 만병들이 없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치유는 뭐냐면 이거죠. 자, 치유는 아까 병증이 있으면 거기에 이 약은 뭐냐면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항바이러스제와 자, 항바이러스제와 림프순환제가 대부분 이것도 또 거기다 간혹 들어가는 것이 이단건이제인데 주로 그것들로 어떻게 돼? 세포 환경을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자연치유 증상이 되고 그런 증상이 개선되는 거죠. 부작용은 여러분들 자연치유를 증명되는 부작용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별로. 간혹씩 어떻게 돼요? 명현 반응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상 개선이 매우 빠르고 확실합니다. 이 증상 개선이 빠르고 확실하다는 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혈압이나 당뇨를 증상이 빠르게 개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통증들은 되게 빠르게 개선되더라고요. 그 원리를 또 이따 설명할 건데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증상이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 효과가 되게 다양합니다. 자, 자연 치유력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공부하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예를 들어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그다음 퇴행성 관절염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환자들은 퇴행성 관절염이냐 고혈압이냐 그다음에 또 당뇨야.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약을 이렇게 동시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그런 치유요법은 자연치유를 증량시키니까 역류성 식도염을 증상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되면 아까 말했던 고혈압, 당뇨, 퇴행성 관절도 같이 좋아집니다. 왜? 치유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여러 증상들이 같은 원인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 원인들이 한꺼번에 제거가 되고 어떻게 돼요? 개선도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병의 경중에 따라 어떤 건 좀 더 빠르게, 어떤 건 좀 느리게 개선될 수 있지만 개선되는 건 다 같이 개선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공부할 역류성 식도염은 점막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점막 질환은 일반 질환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개선되는 성향이 있어서
좀 더 빠르게 개선되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나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개선돼요. 그래서 그것들의 순서가 뒤바뀌는 일은 별로 없는데 저희 1차 그 사례에서도 보면 영수식도염 외의 증상들이 19가지가 같이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치유 효과가 매우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먹는 약도 조건 없죠. 여러분, 왜냐면 한 가지가 있을 때는 그렇게 먹으면 뭐 비슷할 수도 있고 보통 2가지입니다. 2가지 혹은 3가지는 먹죠. 근데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퇴행성 관절, 영수증 식도염까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은 약을 먹겠죠. 얘기 안 하지 않아도. 근데 그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는 약이 적거나 거의 없죠. 또 하나는 약을 끊어도 증상 발현이 어렵죠. 왜?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없앴으니까요. 그리고 원인이 되는 어떻게 돼요? 세포의 환경을 정상화시켰으니까 발현이 어렵죠. 어느 정도 생겨요. 그리고 최적의 세포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단점으로는 어떻게 돼요? 꾸준한 생활 습관과 실천이 필요하고 자기 연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 먹거나 특히 매운 거 찬 거 먹으면 증상이 다시 악화되기 쉽습니다. 왜? 그런 염증, 그런 것들이 매운 거 찬 것들이 어떻게 돼요? 염증을 악화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니까 그렇게 먹으면 염증들이 다시 심해져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는 좀 자기 결제와 그다음에 생활 습관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새로운 치유에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거는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 얘기 나왔죠. 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는 이번에 약사공론에 발표된 그 YSK 스킨에서 YSK 성분으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실험에서 그 효과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 YSK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천연물 항바이러스제 계량염에 있는 제품들이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림프순환제, 이난번이제 여기까지 3개까지 나왔고 아직은 출시 안 한 부심피질 정상화제 이것들은 이제 요 부심피질 정상화제는 호르몬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심피질 호르몬 그러면 몇 개인 줄 아세요? 어떤 책에는 30여 개, 요즘은 55 정도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50여 정도까지 보지 않고요. 저는 42종으로 봅니다. 그래서 42종의 호르몬들을 정상화시키면 우리 몸이 호르몬계가 정상이 되죠. 물론 호르몬계는 치상하고 뇌하수체 전혀, 부역, 그 다음에 각종 호르몬 기관들 이렇게 나눠지는데 물론 이제 시상하거나 아니면 뇌하수체 전염의 부역에 있는 그 부위가 고장나면은 림프순환 부심피질 정상화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호르몬 기관들, 부심피질, 갑상선 이런 부위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신경세포 안정화제입니다. 신경세포들은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경이 흥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경이 뭐냐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래서 염증의 상태가 되면서 계속 자극적으로 분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경은 신경의 활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과도한 신경을 먼저 억제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신경세포 안정화제를 처방인데 아까 말했던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처방들은 이 신경세포 안정화제가 계속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세포 안정화제는 차원이 다른 치유할 때 나눠줍니다. 저는 그래서 치유의 단계를 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일반 세포의 치유. 이 일반 세포라는 건 신경세포를 제외한 모든 세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를 제외한 모든 세포의 치유는 뭐냐면 1, 2, 3단 가기가 충분하고 부심피질 정상화돼 있을까 들어가면 조금 더 빠르게 개선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세포에 관련된 그 염증들 또 손상에 따르는 것들은 뭐냐면 신경세포 안정화제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번에 심장병도 여러분들 뭐 신경세포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신경세포가 안정화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암 있잖아요. 암도 여러분들 그냥 암세포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요새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 안정화제로 면역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그래서 면역 기능이 정상화된 면역 기능으로 그 면역 세포들이 암과 싸우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요새 이제 그렇게 시작한 일. 근데 전에도 저는 그 한약으로 된 항암제를 쓴 적이 많거든요. 근데 항암제를 쓸 때도 암세포도 사실은 거기 암액질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독성물질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가득한 것들이
그 독성물질들을 개선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그 식물성 항암제를 쓰더라도 암세포가 죽으면서 나온 독성물질이 워낙 많아서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면역력을 증상화시켜서 뭐 NK 세포라든지 이런 그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하면 일단 그게 정상화된 상태니까 체력도 많이 회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할 때 전부 다 한꺼번에 공격하지 못하니까 차근차근 공격하니까 많이 나오지도 않고, 두 번째 그렇게 악액질도 어떻게 돼요? 면역 세포를 잡아먹고 그러면서 연충 물질을 중화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암세포들이 죽으면 나타나는 명령 반응들이 훨씬 더 적게 나타나고 훨씬 더 체력이 좋아진 상태 회복이 됩니다. 저는 요새 그 암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졌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유에서는 이 5가지 기능의 처방만이 필요합니다. 간단하죠. 광범위 항바이러스제, 림프순환 이상보행제. 이 3가지는 체질 구분 없어도 되고요. 근데 부심실 정상화제, 신경세포 안정화제는 체질적으로 구분하는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출시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체질을 구분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거나 해야 되니까 요거까지는 출시를 아직 안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달 예약의 질병의 원인과 치유 원리를 설명을 자세히 했는데 한 마디로 정리하면, 자, 3개월 이상 된 만성 질환은 대부분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제가 설명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자, 그래서 광범위 항바이러스제로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림프순환제로 손상된 세포의 재생을 도우면 어떻게 돼요? 세포는 스스로 회복되어 증상이 스스로 사라진다. 이게 치유의 원리자. 앞에는 1번은 치유의 질병의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2, 3번은 치유의 원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치유가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정말 믿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제 약사의 인생 30년을 이것을 정리하는데 아마 바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영술식도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술식도염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이제 하부식도 관략근이 있고요. 하부식도 관략근에 어떻게 돼요? 조임력 약화가 일어나니까 위에 있는 내용물들이 이렇게 식도를 역류해서 식도에 부식을 일으켜서 불편한 현상이 일으키는 거죠. 여기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더 중요한 건 위산이 넘어가면 점막에다 부식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술식도염이 요즘 굉장히 많은 그 환자 수가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냐면 영술식도염의 진단을 확립된 이유, 환자가 증가하여 서양에서는 인구의 한 20에서 40%가 영술식도염을 앓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도 인구의 10에서 20% 영술식도염을 앓고 있다는 걸 보고되고 있는데, 서양이 20에서 40%인데 우리나라에서 10에서 20%는 아직도 또 영구성 식도염에 대한 어떻게 진단을 이렇게 자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라고 해서 적은 거. 우리나라는 사실 매운 음식, 찬 음식 많이 먹으면 저는 더 심하면 심했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어떻게 아직 그렇게 진단하는 의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영술식도염은 그래서 그 동네 내과 의사가 어떤 의사냐, 소화기 내과 의사가 어떤 의사냐에 따라서 어떻게 영술식도염의 비율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의사의 성향에 따라 반대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의사가 그것을 중요한 질환을 보고 진단명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자, 실제로 보면 2020년도 영유식도 환자의 나이대를 현황을 보면, 자, 여기 보면은 계열 60대, 40대, 50대에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제 전체에서 0세 이하는 별로 없고 쭉 가다가 어떻게 돼요? 30대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10% 이상으로 많이 늘기 시작하죠. 아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이 시간대 제일 많고요. 40대가 되면 10%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한 17%, 그 다음에 50대가 되면 20%, 그다음에 60대면 또 20% 초반대로 이렇게 진행해서 30대부터 60대, 심하게는 40대부터 60대까지 굉장히 증상의 발현이 심한 그런 빈도수가 많죠. 여러분들 환자 수가 20%가 넘으면 그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병이잖아요. 영순식도염이 그렇게 많은 병이고, 반대로 따지면 또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는 병원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더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보험공단에서 뭐냐면 청구 건수를 봐도 어떻게 돼요? 자, 위 12장 위험보다 어떻게 돼요? 위식도 역류병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청구 건수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청구 건수, 그 다음에 그 의료급여,
청구 건수도 이제 많아졌고요. 청구 금액도 사실은 훨씬 많죠. 여기 넣어보니까 980억 원이 미 12장 그 질환으로 청구된 금액인데 영수증 슈도는 한 거의 2.5배 되잖아요. 2,514억 원이니까 2.5 정도 많고요. 여기서도 22장 73억인데 여기는 175억이니까 한 2배 반 정도. 둘 다 공이 2배 반 되고요. 또 전년도의 증가분들을 보면 22장염은 마이너스 5.4% 줄었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영수증 슈도염은 어떻게 돼요? 7.3% 증가됐으니까 굉장히 많은 증가를 보이는 거예요. 이 많은 증가를 보이는 게 저는 영수증 슈도염 환자가 실제로 많이 늘은 것이기보다는 진단을 통해서 계속 찾아내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저는 지금 10에서 20%가 아니라 20에서 40%까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사실은 병원을 다니고 또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 들어가서 회복이 안 되는 이 환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약국에 가서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몸이 좋아지고 회복을 되는 그러면서 그 영수증 슈도염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앓고 있는 모든 병들이 한꺼번에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여러분들이 랑 같이 영수증 슈도염을 약국에서 고치자. 그래서 이제 알려지기를 영수증 슈도염은 병원보다 약국이 더 잘 고쳐. 약국 가면 더 잘 나. 옛날에 우리가 의약품을 시대 때 그런 게 참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약국 가면 병원보다 잘 고쳐 병원에 가서 못 고치는 병들이 약국에서 많이 고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공식적으로 어떻게 역류성 슈도염에 대해서 많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한 여러분들이 뭐냐면 역류성 슈도염은 병원보다 약국이 더 낫다는 평가를 받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또 역류성 슈도염을 치유하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돼요? 역류성 슈도염 증상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증상이 같이 좋아져서 한 병명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병들을 다 좋게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구나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성과를 내서 이제 치유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약국에서 그 지난번 강의 들었던 분들 중에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188명 정도 들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해 3분의 2 정도는 영수증 슈도염에 대해서 잘 못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왜 못하냐면 첫 번째는 증상 개선에 너무 매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달, 두 달이면 증상 개선이 다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사들도 그것이 끝난 줄 알고 환자들도 당연히 끝난 줄 알고 그러다가 다시 또 조금 있다 다시 재발하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마무리를 안 돼 재발하고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것도 똑같은 거구나 하고선 환자도 무시하게 되고 약사도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아마 제 말대로 끝까지 뭐 10년, 20년 낫지 않는 영수증 슈도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한 2년 정도의 기간으로 어떻게 돼요? 영수증 슈도염도 뭐 깨끗이 마무리하고 다른 병들도 깨끗이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수증 슈도염이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모든 증상들을 케어하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가능하니까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다른 증상들도 개선하는데 한번 도전해보길 바랐습니다. 저는 두 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약사님들이 영수증 슈도염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의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수증 슈도염으로 출발했지만 영수증 슈도염은 여러 다른 증상들도 같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걸 확신을 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는 영수증 슈도염은 원인은 뭐죠? 자, 하부식도 관략근의 여기 중요하죠. 원인을 알 수 없는 주인력 약화죠. 하부식도 관략근이 약화된다 어떻게 돼요? 이 원인을 모르죠. 어떤 데 노화라고 하더라고요. 노화라는 것도 사실은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조임할 수 있는 그 약화로 위니 내용물과 위산이 어떻게 돼요? 역류해서 식도염증으로 불편한 증상을 얘기하는 거죠. 증상은 가슴 쓰림, 가슴 답답함, 속 쓰림, 신트림, 목 이물감, 목 쓰림, 목소리 변화, 가슴 통증, 기침까지. 그래서 기침도 천식도 영수증 슈도염으로 많이 개선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돼요? 위산분비 억제제.
그 다음에 재산제, 위산운동 정상화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잖아요. 현대의학에서는 영수식도염 많이 진단을 하지만 어떻게 돼요? 치료법은 마땅하게 없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처방약을 보면 위산분비 억제제는 어떻게 돼요? 영수식도염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위산인데 위산분비를 억제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수식도염의 증상 악화가 예방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재산제는 어떻게 돼요? 이미 분비된 위산을 중요해서 위산으로 인한 영수식도염의 악화를 예방하죠. 위장운동 정상화제는 어떻게 돼요? 위장 간의 내용물을 소장해서 빨리 이동을 촉진해서 위 내용물의 역류를 억제하죠.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위산분비 억제제나 재산제를 장기 복용하면 만성 저산증을 유발해서 소화불량이나 속쓰림들을 유발합니다. 소화불량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위 내용물이 밑으로 안 내려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역류해서 어떻게 돼요? 영수식도염이 오래되면 소화불량과 속쓰림을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데 이는 뭐냐면 그동안 오랫동안 먹었던 위산분비 억제제나 재산제의 부작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위 저산증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위 저산증이 오히려 위장 기능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수식도염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재산제나 아니면은 위산분비 억제를 먹어서 저산증이 생겨서 위장 기능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위장 안에 위 내용들이 가득 차서 역류가 잘 돼요. 그러면 또 그것이 또 어떻게 영수식도염을 악화하죠. 근데 위산분비 억제 재산제를 안 먹으면 위산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영수식도염이 더 심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배달의학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배달의학에서 보는 그 영수증의 원인은 하부시독 관략근의 조임력 약화는 똑같은데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하부시독 관략근 조임력 약화죠. 그러니까 하부시독 관략근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조임력이 약화되는 거죠. 원인은 뭐예요?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하죠. 바이러스 감염. 어디에? 하부식도 관략근에. 근데 식도염증도 대개는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3개월 가면 영수식도염 만성질환이니까 3개월 이상 가는 만성질환은 식도에도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 감염이 이루어지죠. 왜? 3개월 이상 된 만성 증상을 일으키는 부위는 바이러스 감염이 있으니까 그렇게 원인은 하부식도 관략근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해서 조임력 약화가 첫 번째 원인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식도나 아니면 그 기관지 부위에 어떻게 돼요? 그 염증들이 오래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나서 그 역시도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자, 그래서 원인은 어떻게 돼요? 하부시도 관략근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조임력 약화로 인해서 위산과 위 내용물의 역류로 발생하는 식도염증을 불편합니다. 여기 원인은 딱 차이는 요겁니다. 바이러스 감염, 이게 추가된 거죠. 원인을 알 수 없는 조임력 약화가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조임력 약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시면 이게 과연 맞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다 듣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아마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 특히 하부시도 관략근은 점막에 인접하고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이 쉬운 부위고요. 외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식도라는 데다 공기가 들어가고 음식이 들어가니까 외부와 연결되어 있어서 바이러스 접근과 침투가 쉬운 부위이기 때문에 하부시도 관략근의 바이러스 감염이 되게 손쉬운 것입니다. 증상은 어떻게 돼요? 똑같죠. 영수식도는 똑같죠. 증상은 똑같고요. 근데 이제 그 처방이 다른 거죠. 천연물 항바이러스제, 림프순환제, 이강변제, 구강캔입니다. 여기 어떻게 돼요? 재산제나 위산분비 억제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당권이 중에 제가 과일산을 많이 쓰니까 어떻게 돼요? 아예 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속쓰림을 더 심하게 하는 경우는 가끔씩 있지만 또 이것 때문에 속쓰림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산을 부어주면서 어떻게 돼요? 위벽에서의 그런 벽세포에서 점액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위벽을 오히려 보호하니까 속쓰림이 막아집니다. 자, 경과는 어떻게 돼요?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빠르고 확실하게 증상재산으로 어떻게 영수식도염 완전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지금 뭐냐면 이명희 약사님이랑 먼저 시작한 분들은 아마도 역류성 식도염 그래 그건 완전 이제 치유가 안전하게 가능할지 이런 것들이 아마 확신은 그냥 차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막 질환의 특징이 뭐냐면은 증상이 악화될 때도 빠르고요, 개선될 때도 경과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개선될 상황이 만들면 굉장히 빠른데 이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의 못된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증상이 사라졌어요. 그럼 다 낫는지 알고 어떻게 해요? 술 먹거나 매운 거 먹거나 자극적인 걸 많이 먹습니다. 그거 다시 심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양실조염이나 위궤양 환자들이 잘 안 낫는 원인은 약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조금만 좋아지면 그걸 자꾸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확인해서 증상이 없으면 나은 거고 증상이 있으면 다시 심한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증상이 다 심했다는 건 어떻게 돼요? 나은 부위가 다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확실히 날 때까지 어떻게 그런 못된 짓을 안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자, 뭐 처방을 배우고 그러면 환자가 다 금방 똑같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똑같은 거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돼요? 그 1등이고 꼴등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똑같은 걸 가르쳐주고 똑같은 수업을 하지만 어떻게 돼요? 거기에도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어요. 그런 사소한 것들을 얼마큼 잘 지켜내느냐 아니면 지키게 하느냐에 따라서 1등과 꼴등이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 정말로 어떻게 돼? 빠르고 확실한 재산 계산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따르고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수시점에 한번 치료 도구들 한번 보면 천연물 항바이러스에는 하부식도 관련된 약해 원인 바이러스를 퇴치하지만 여기 어떻게 돼요? 식도나 뭐 기관지에 있는 바이러스를 퇴치하죠. 또 우리 몸에 온몸에 있는 바이러스도 함께 퇴치합니다. 자, 림프순환제는요. 손상된 하부식도 관련된 식도 목의 회복을 돕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 몸 모든 부위 염증의 회복을 돕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더 큰 게 있는 거죠. 우리 몸 모두의 염증 회복을 돕는 거죠. 이단번이제는요. 명현 반응을 줄여주고 위장관 운동 정상을 돕습니다. 이 위장관 운동을 정상을 돕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산증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산증을 개선하니까 어떻게 돼요? 위장 운동이 정상화 일어나죠. 정상화도 되고 어떻게 돼요? 속 쓰는 게 사라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위장관이 정상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장 대장의 운동이 정상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흡수가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흡수가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설사하는 것들이 변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영양분이 흡수되니까 어떻게 돼요? 피로가 풀리고 얼굴이 뽀사시해가 변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대장 운동이 정상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변비가 개선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이단건이제를 먹으면 소화흡수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변비가 개선됩니다. 여러분들 이단건이제 먹고, 그러니까 이단건이제 먹는 소화제 물약들이 거의 대부분 이단건이제. 돈페리론 제제는 아닙니다. 돈페리론 제제를 제외한 단방 성분의 이단건이제들이 다 그 이단건이제고, 한약 가입도 아마 거의 대부분 그 이단건이제입니다. 구강 캔디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겁니다. 이렇게 제품명을 내고 떠들고 그러면은 내가 내 제품을 얘기하면 광고법에 지장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구하게라는 하는데 이것들은 이렇게 목의 이물감들이나 기침, 쉰목소리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들어가죠. 여기 어떻게 돼요? 제산제나 아니면 그 위산분비제제는 어디에도 없죠. 그 이단건이제가 어떻게 돼요? 위장운동 정상화제 역할을 일부 하긴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강압적으로 위장운동 정상화시키는 정상적인 패턴을 강화시켜 자극해서 이단건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강캔디는 여러분들 목의 염증들을 가시니까 목에 이렇게 이물감이 있거나 기침, 쉰목소리라는 이런 파트에는 어떻게 돼요? 오래됐으면 제가 바이러스 감염이라 했으니까 바이러스를 없애고 림프순환을 통해서 염증을 개선하고 빠르게 증상이 개선됩니다. 다시 한번 전대이학의 개념과 배달학의 개념을 한번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원인으로는 어떻게 돼요? 현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하부식도 관략근의 조임률이 약하고요. 그 다음에 배달학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이면 하부식도 관략근의 조임률이 약합니다. 증상을 보면 어떻게 돼요? 증상은 구분할 필요 없어요. 증상은 똑같아요. 진단 염증식도염이 나온 거나 배달학의 염증식도염은 똑같습니다. 약간 같은 병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처방은 다르죠. 처방은 뭐냐면 현대학에서는 유산분비 억제제, 제산제, 위장관분 정상화제를 먹고 그 증상을 개선할 수 있지만 이걸 먹고 염증식도염이 깨끗이 낫느냐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배달의학에서는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의 원인,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 천연물 항바이러스 림프순환제로 염증을 개선하고 염증의 원인을 개선하고 염증을 개선하죠. 그리고 또 이단건이제로 그 위장운동을 정상화시키고 구강 캔디로 어떻게 돼요? 목의 염증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경우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과는 어떻게 돼? 병은 현대에서는 대부분 만성병으로 진행됩니다. 왜?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부분 만성병으로 진행되는 게 당연합니다. 배달약에서 어떻게 돼요? 항바이러스하고 림프순환제 썼을 때 빠른 증상 개선과 치유가 다른 증상도 함께 개선되죠. 자,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정말 실제로 빠른 증상 개선과 치유 과정이 되느냐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밴드에 안 들어오시면 밴드에 들어와서 역류성 식도염 찾아보셔서 역류성 식도염을 치고 찾아보면 수많은 사례가 있어요. 뭐 제가 여러분들이 올린 것만, 약사님들이 올린 것만 해도 일단 15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시면 압니다. 그렇지만 역류성 식도염은 뭐냐면 음식물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찬 거 매운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신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만 이루어지면 역류성 식도염은 정말 쉬운 병입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예방법으로는 뭐 현대학에서 기름진 음식, 과식, 충전 음식 섭취, 카페인 음료, 탄산음료 피한다. 똑같습니다. 비만, 흡연, 음주를 피한다. 비만은 뭐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죠. 음식 먹고 바로 먹는 걸 피한다. 당연하겠죠. 여기에 추가로 제가 하는 건 4번에 합니다. 체온보다 낮은 음식물과 그러니까 낮이 찬 음식이죠. 그 다음에 자극이 강한 매운 음식은 반드시 피한다. 이게 저는 철칙입니다. 이게 1번입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자, 명현반응은 그 바이러스 염증 부위가 빨리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자, 현대학에서는 명현반응이 없죠. 단지 부작용이 있죠. 보통 부작용, 유산분비 억제 제산제에 따라 저산증을 유발해서 저산증에 의한 소화불량과 어떻게 돼요? 위험이 약화가 있죠. 근데 어떻게 돼요? 발달학에서는 어떻게 돼요? 간혹 초기에 3일에서 7일 정도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면 그냥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조금 더 악화된 것처럼 나타납니다. 이것도 이걸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림프순환제를 저 이단번제를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3일에서 7일간 그렇게 잠깐 어떻게 돼요? 그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것처럼 느끼는데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단번제를 같이 먹으니까 많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나타나지 않고 제가 보면 20명 중에 1명 정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미리 추가적으로 얘기해 놓으면 그것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분리한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의 그 식도염을 단계별로 증상을 분리해 본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단계는 위산과 위내용물의 역류로 인해서 직접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위산을 위내용물이 역류하면 바로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죠. 자, 이것들은 뭐냐면 식물, 신트림, 당연히 신트림 나오겠죠? 식물 올라오죠. 헛구역질은 음식물의 역류 당연합니다. 그렇죠? 이 1단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신트림, 식물, 헛구역질, 음식물의 역류 이게 직접적인 증상이죠. 목의 증상이라는 것들은 없습니다. 2단계로 가면 이제 위산과 위내용물의 역류를 해서 식도부의 염증이 유발되어 생기는 증상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위산이나 위내용물의 역류를 해서 식도부에 부식이 있어서 염증이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되게 가슴 답답함, 뭐 하트번이라고 하죠. 가슴의 통증, 목의 이물감, 목쓰림, 쉰 목소리, 마른 기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거에 대한 증상이죠. 3단계는 뭐냐면 유산분비 억제제와 제산제 장기 모공이 유발되는 만성적인 저산증이라는 증상입니다. 자, 바로 속쓰림하고 소화불량입니다. 저산증의 만성 저산증의 증상이 속쓰림이라는 여러분들 그 밑줄 짝 것이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소화불량이 돼서 속쓰리면서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욕도 없고 그리고 체력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속쓰림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유산분비 억제제, 제산제로 인한 것입니다. 제가 이걸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주는다는 건 뭐냐면 1단계는 음식물의 역류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에서 조인근이 그 제 역할을 하는 순간 없어지겠죠. 1단계는요. 2단계는 어떻게 돼요? 조인근이 없어지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이후의 증상들이 개선되겠죠. 그렇죠? 3단계는 어떻게 돼요? 유산분비 억제제하고 이렇게 또 어떻게 돼요? 이 속쓰림과 소화불량, 속쓰림하고 소화불량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빨리 좋아질 수도 있고 늦게 좋아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1단계 군이 어떻게 돼요? 같이 좋아지거나 같이 악화되죠. 2단계 군이 같이 좋아지거나 같이 악화되고 3단계 같이 좋아지거나 악화되는데 어떤 게 먼저 좋아질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해보니까 2단계보다 1단계가 빨리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3단계가 또 빨리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1단계보다는 이제 2단계보다는 1단계가 빨리 좋아지는 건 많지만 3단계는 어떻게 돼요? 어떤 것에 비교해서도 먼저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1단계 증상, 2단계 증상, 3단계 증상이 어떻게 같이
같이 좋아지거나 같이 악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들을 볼 때 어떻게 돼요? 1단계 증상이 심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1단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경증인 거죠. 그 다음에 2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증상이 어떻게 돼요? 중증이거나 오래된 병이죠. 그렇죠? 3단계는 더 오래된 병으로 생각하시고 더 중증이 더 오래된 병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영양성 식도염의 단계를 1단계 신체림 식물 확보액 음식물 역류만 있는 경우는 그래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가벼운 단계 2단계에서 가슴 답답하고 가슴에 통증, 목에 이물감, 목쓰림, 쉰 목소리, 마른 증상이 있으면 이제 이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많이 진행됐구나. 3단계 속쓰림하고 소화불량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 부작용까지, 세산자 유산분비의 부작용까지 발현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달앱에 추천하는 기본 섭취법입니다. 여러분들, 자, 1단계는 어떻게 돼요? 전격적인 그 바이러스를 캐치하는 그런가. 전격적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좀, 과량을 쓰는 것들에 비해서 항바이러스제 하루에 쓰는 용량이 2단번이지 그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번에는 항바이러스 세포, 2단번이지 한 포 이렇게 써서 10일에서 10일이면 여러분들은 자신 없이 10일을 쓰십시오. 저한테 가끔 전화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병인데 어떻게 쓰면 되느냐 하면서 얼마면 짧은 시간에 쓸까를 고민합니다. 약사님들. 근데 저한테 얘기할 때는 저는 항상 제일 긴 기간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쓰시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 뭐냐면 자, 염증 부위에 바이러스가 막 득세하고 많을 때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그 항바이러스 그 피내물 항바이러스를 만들 때 그냥 일반적으로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정도의 수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증상들이 심할 때는 용량을 증가시켜서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포가 절대로 많은 거 아니거든요. 하루에 세포 333으로 먹는 저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이제 안티비바 포르테라 그래서 안티비바 플러스의 3배량이 나옵니다. 20ml 정도로 해서 만들고 지금 이제 제형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는 액상이 아니라 약간 젤리 타입으로 말랑말랑한 젤리 타입을 만들어서 그냥 적당히 그냥 뭉개서 생기면 될 수 있는 그 용도로 만들었는데 그걸 쓰시면 여러분들 뭐 별로 그 안티 그 항바이러스 세포식물 먹을 필요 샴푸로 아마 먹이면 될 것 같습니다. 먹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7에서 11일이면 어떻게 되죠? 음식물도 잘 가리고 정말 100% 따르면 7일이 맞지만 이 사람이 찬 것도 좀 먹고 음식물이 100%안 가린다면 여러분들 상담분들도 그러지 못할 자신이 없으면 11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바이러스 퇴치기 1번입니다. 이거 이제 적극적으로 바이러스를 많이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이러스가 처음 등록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포 안에 있는 바이러스도 많고 세포 밖에 있는 바이러스인데 세포 밖에 있는 바이러스도 같이 없애고 세포 안에 세포가 많이 감염되어 있는 것들을 없애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7일에서 10일이면 아마 2단계 때 아마 증상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0에서 80%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1단계 7에서 10일 사이 증상이 많이 개선됩니다. 1차 사례도 보면 7일 먹고 증상이 좋아졌다고 호소한 사람들이 한 86%였어요. 그러니까 이 7일에서 10일 사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11일 눌러도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 퇴치입니다. 자, 항바이러스의 3세포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한 포씩 먹고 림프순환이 6포입니다. 2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바빠서 하루에 3번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일주일이면 하루에 3번 무조건 먹게 하고요. 2주부터는 어떻게 돼요? 심하시면 그러면 이 용량들을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먹게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2포,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는 아침에 2포, 저녁 때 1포, 림프순환은 아침에 4포, 저녁 때 2포에서 아침, 점심 분량을 아침에 먹고 그 다음에 저녁 분량을 저녁에 먹어서 하루 용량만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1 내지 2개월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음식 관리를 잘하게 하고 생활을 잘 바꾸게 자신 있으면 1개월로 그렇지 않으면 2개월을 하는 것입니다. 3차 바이러스 퇴치기보다는 3차 바이러스 퇴치기는 항바이러스제 111 세포고 림프산 세포. 그래서 이것도 3에서 5개월입니다. 음식물을 잘 가리게 한다면 3개월이 맞지만 그렇지 않으면 5개월입니다. 근데 증상은요. 이때 일주일 만에 한 60에서 80%, 이때가 지나면 한 70에서 90%, 이때가 지나면 거의 100% 없어집니다. 한 90, 그러니까 80에서 90, 100% 없는데 아마 제 느낌에는 거의 대부분 증상이 다 없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기 이상부터는 또 끌고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근데 바이러스를 없애는 데는 그만큼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1년 잡으시는 게 있습니다. 1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머지 시간은 그 한글에서 101, 림프산지 101에서 하루에 그 2번씩 해서 5개월, 7개월에서 앞에 걸 더하면 8개월, 뒤에 걸 더하면 어떻게 돼요? 12개월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더하면 12개월이 아니라 24개월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을 한 14개월이나 12개월 정도 목표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그것도. 그리고 세포 재생기는 림프순환제 투포에서 12개월, 18개월에서 보통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2년에서 3년 정도를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 없애서 여러분들도 다 낫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 세포 재생기가 왜 필요하냐면, 자, 위벽이나 했던 세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면은 어떤 것이 있으면 일반 세포랑 비슷한 세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세포들은 어떻게 돼요? 그 세포들은 거기서 분해돼서 올라오는 거니까, 분열돼서 나오는 거, 생산돼서 나오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세포들 사이사이에 껴있는 세포가 있어요. 수지상 세포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냐면 멜라닌 세포도 거기 속하는데 세포의 모양들이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아메바처럼 생긴 거죠. 그 아메바처럼 생긴 것들을 이제 수지상 세포라고 하는데, 수지상 세포는 면역 세포입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이기 때문에 그 세포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그놈들이 거기로 옮겨와서 살아서 정착해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 백납 치료할 때 설명할 때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납의 치료가 2년에서 3년 걸리는데 백납은 낫는다. 그렇지만 6개월간 뭐냐면 1년 반 동안은 전혀 차도가 없다가 6개월 안에 좋아지면서 깨끗이 낫는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멜라닌 세포가 면역 세포라고 그랬잖아요. 수지상 세포고, 그 다음에 아까 면역 세포도 수지상 세포인데, 아까 그랬죠. 바이러스 소멸기까지 하면 증상들은 다 바이러스 소멸이 없어졌지만 세포 재생기를 1년 정도를 하지 않으면 아까 면역 세포들이 그 부위에 정착할 수가 없고 그것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위 여기까지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바이러스가 다시 재감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이 얘기는 이따가 다시 또 배달의학에 대해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섭취 증상 중 또 컨디션이 좋아서 증상들이 심해지거나, 이 증상은 영수증 식도염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고 몸살이 날 수도 있고 관절염이 심해질 수도 있고 다른 증상들이 심해지면 그때는 바이러스가 성한 상태니까 어떻게 돼요? 자, 천연분 항바이러스제를 9포, 그러니까 333으로, 그 다음에 2단 건이제를 3포 하나씩 해서 1 이렇게 해서 3일에서 7일, 3일에서 7일은 적어도 3일은 먹어야 되는 거고요. 보통 3일 정도는 증상이 가시는데 컨디션 조절 잘못하면 7일까지는 대개는 가니까 3일에서 7일 섭취하고 나서 컨디션이 회복되면 이제까지 먹어본 다음에 연결해서 가서 먹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자, 그냥 여러분 영수증 식도염 하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 식도염을 고치고 그 부위에 면역세포까지 재생을 시켜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병을 고치는데 적어도 2년에서 3년은 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영수증 식도염을 고치는데 2년, 3년 너무 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10년, 20년에는 못 고치는 병이더라고요. 2년, 3년에 확실히 고쳐준다는 걸 알면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영수증 식도염을 치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치유로 어떻게 그 사람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제가 장기요법을 얘기하면 장기요법을 어떻게 설명하냐고,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서 그걸 하느냐고 그러는데, 그것들로 가야 여러분들이 영수증 식도염을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치유했다고 생각하는 단계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길게 하는 걸 되게 강조를 해요. 약을 많이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고쳐서 다시는 영영수증 식도염과 친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병들도 다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고혈압 당뇨가 좋아져요. 그럼 할만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1차 영순식도염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작년 7월부터 아마 9월까지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여기에서도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1단계 전격 바이러스 퇴치기의 그 기간을 되는 안티비와 플러스를 1회 세포씩,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실제로 치료 프로그램 할 때 썼던 것이니까 안티비와 플러스. 우리가 얘기하는 천연문 광범위 항바이러스에 여기 속하는 거죠. 자, 1일 세포씩 1회 3일 7일간 섭취했고요. 스토리보드 어떻게 돼요? 이건 스토리보드 2단번이죠. 2단번이 1일에 한 포씩. 이때 1일에 한 포씩 쓰는 것들은 또 위장 간의 그 운동을 정상화시키기도 하고 위벽을 정상화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염증 세포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빨리 배출하도록 하는 것도 도와서 명현 반응을 억제해 줍니다. 자, 막아주는 거죠. 그다음에 입안의 캔디입니다. 입안의 캔디를 어떻게 돼요? 목에 이물감 수시로, 목에 이물감이 있을 때 수시로 입안에 천천히 녹여 먹으면 됩니다. 자, 2단계는 어떻게 돼요? 자, 바이러스 퇴치법, 정규적인 퇴치기에는 2단계는 어떻게 돼요? 안티비바 플러스 1회에 한 포씩, 그 다음에 30일 먹으면 돼요. 서클풀셀레 한 포씩에서 30일. 제가 이때는 뭐냐면, 자, 영순식도염만 간다 그러면 이거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점막 질환은 증상의 개선이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하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이걸 해놓고 나서 아차 했습니다. 왜냐면 영순식도염 치유만 하는 거냐 다른 병상의 증상도 치유를 같이 하려면 이거 좀 부족해요. 그래서 2차일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서클풀셀렌을 1회 2포씩해서 20일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토탈 27일간이니까 약 한 달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좋아졌으니까 한 절반 이상은 여기서 끝내는 것 같아요. 너도 좋아졌고 나도 좋아졌으니까 나 이 사람 공짜로 고쳐준 거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혈과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절반은 돼요. 전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같은 약사지만 정말 바보같이 느껴요. 영순식도염을 고칠 수 있는 기회에 제가 갈고리까지 벌어서 입안까지 놓아줬는데 환자를 그렇잖아요. 영순식도염 증상이 좋아지도록 이 사람을 잡아다가 입안까지 놓아줬는데 어떻게 돼요? 그것도 한 두 번 씹다가 뱉어서 어떻게 돼요? 환자도 영순식도염 치료를 못하고 약사님도 그 영순식도염의 완치를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주냐면 어떻게 돼요? 또 주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 주기는 또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안티 101 아니면 안티 111 서클 111 해서 용량을 확 쥐어서 주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 터져도 못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제 제가 3차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3차 영순식도염 무료 치유 프로그램을 제가 할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약국에 있는 환자들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카페를 지금 만들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준비하는 카페에 영순식도염 환자들 초청할 겁니다. 초청해서 거기서 영순식도염 환자들 추천하도록 할 거고 추천하는 것들을 환자들이 그 가까운 약국을 자기 단골 약국을 지정하면 여러분들한테 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1차 때 강의 들으시는 약사님들, 2차 때 강의 시는 약사님들을 신청할 수 있는 약국을 제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역 가까운 약국을 가서 신청하면 그래서 신청서는 직접 환자가 어떻게 돼요? 카페에 올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약사님들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면 약사님들이 제품을 주고 그리고 그 환자들하고 상담을 하는 거죠. 상담을 해서 그 얘기를 다 해서 그 증상이 좋아지면 어떻게 끝까지 완주하는 거로 약속을 받고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제가 입안에까지 넣어드릴 테니까 그냥 씹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 씹고 생기시면 되는 겁니다. 뱉지 마세요, 제발. 자, 그래서 1단계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일 경과했을 때 모습이에요. 총 79명이 있습니다. 79명이 했는데 이 중에서 11명은 그냥 그저 그렇다. 증상의 차도를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고 자, 68명은 약 86%죠. 68명은 증상의 개선이 확실하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 이제 일단은 자세하게 증상의 정도가 얼마큼 좋았는지 체크를 안 했는데 그때 것들을 자세히 통계를 보면 약 한 50% 정도 증상이 개선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통계를 제가 정확히 못 내는데 제 감이니까 저 올리지는 않습니다. 한 50% 정도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도표 2는 27일 건강이니까 7일 플러스 20일 건강한 날이죠. 이때는 뭐냐면 자 79명에서 78명이 됐어요. 여기서 한 명이 이제 난 더 이상 안 하겠다 해서 포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명이 줄었고 그 다음에 또 증상이 개선된 사람이 2명으로 위로 올라가서 68명, 7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프로테이즈 보니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보통이라고. 이때 악화된 건 아니에요. 했던 사람이 한 10% 정도. 그 다음에 호전됐다고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89.7, 90% 정도
이렇게 좋아집니다. 여러분 영수식도염이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90%의 증상 개선자가 보인다면 이건 기적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는 한 70% 증상이 개선됐다고 이렇게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 이 도표를 보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만 해도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실이 없고 찬물, 찬 거, 그다음에 매운 거 가리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못했어요. 그리고 저도 뭐냐면 증상들을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그냥 증상이 개선되는 것들을 환자의 상담에 대한 것들만 의존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사미 상담에 의해서 자기 증상이 개선됐다고 얘기하는 환자분들이 뭐냐면 일주일 만에 아까 68%가 좋아졌고 제가 그랬잖아요. 증상 개선률이 되게 높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27일 만에는 78명 중에 70명이 개선돼요. 그래서 거의 90% 정도가 개선된 사례가 나타나고 더 진행되면 그래서 2달 접근되면 증상은 다 깨끗합니다. 다 좋아졌고 그렇지만 병의 불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약을 항발술을 중단하고 임수를 중단하면 다시 증상이 다시 슬슬 스며스며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증상이 다 좋아졌다고 해서 치유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가 되게 중요한 사례인데요. 개선 증상이 아까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자, 체력이 향상됐다가 30건이에요. 속쓰림이 개선됐다는 게 28건이고요. 변비가 개선된다는 게 9건이고요. 부종 감소가 5건이고요. 숙면을 취한다, 숙면을 잘 취한다 3건이에요. 자, 이렇게 어떻게 돼요? 영순식도염, 속쓰림은 조금 영순식도염과 관계있다고 나머지는 영순식도염과 전혀 관계없는 증상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두통이 줄어든다, 어깨 통증이 감소했다, 분해염이 개선됐다, 눈이 맑아진다. 분해염은 좀 관계있을지만 눈이 맑아진다 때 영순식도염 관계있다. 후두염, 이거는 뭐 영순식도염 관계있지. 왜? 역류가 되니까요. 자, 차진 소변이 개선된다, 치질이 개선된다, 피부가 좋아진다, 요통이 개선된다, 정력이 개선된다, 신경 예민이 개선되고 수족 냉증이 되고 손발 저림이 되고 대장적 과민성 대장 증상이 대장 증후군이 개선된다. 자, 거의 대부분 이게 여러 건이니까 어떻게 돼요? 한 85%한테는 영성 식도염과 관계없는 증상들이잖아요. 이런 영성 식도염과 관계없는 증상들이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치유예요. 이게 치유.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치유란 어떻게 돼요? 증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의 원인인 바이러스의 감염을 퇴치하고 세포 환경을 정상화하면 그 증상은 저절로 없어지는데 바이러스 감염은 그 부위마다 바이러스 종류도 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부위가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증상들이 한꺼번에 좋아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림프순환제가 그 부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부위도 같이 좋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영수증 슈터는 낫게 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다른 증상도 같이 좋아지면 가능해요. 그렇지만 영수증 슈터염이 좋아진 것이 다른 증상의 개선이 그보다 많이 부족한 이유는 뭐냐면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 개선이 가장 빨리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2차 역류성 식도염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제가 아마도 10월달부터 시작해서 아마 1월달에 끝낸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 참석한, 이때 어떤 1단계 전개 바이러스 퇴치기에서는 똑같습니다. 안티비가 플러스 1회 3세포씩 333. 그래서 1일 3회 7일간 섭취하고요. 같이 스토리보도 같이 하고 목에 이발의 캔디도 이물감수 수시로 천천히 녹여 먹으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통을 드렸고요. 자, 2단계에서는 바이러스 퇴치법에서는 안티비오 플러스 한 포씩 1일에서 하루 3번 21일간. 이때 서클프렌스 소스는 제대로 썼습니다. 한 번에 2포씩 해서 1일 3일 20포씩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것도 여기 처음에 안티비오 한 통, 그 다음에 여기 이때가 한 통, 20일간 한 통, 서클풀셀은 2통. 그래가지고 그 안티비오 플러스 그다음에 그 서클풀셀은 2통씩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것만 해도 판매가로 48만 원어치를 드렸어요. 스토리본 어떻게 돼요? 여기 7일간하고 20일간이니까 거의 3통을 드렸을 겁니다. 3통 드렸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요? 3만 원이 되죠. 이반의 캔들은 한 통 드렸으니까 이건 6천 원. 그러면 3만 원에다가 48만 원. 거의 50만 원 이상을 여러분들한테
드려서 한 사람의 환자를 여러분 입에 내가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약사님들 입에 드렸는데 이거는 웬걸 그 환자 입에 넣어들어서 영양소실이 좋아지면 끝까지 끝장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약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내 환자 중에 불이웃도표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 환자한테 공짜로 줄게 해서 줘서 증상이 좋아지면 다행이다. 그래서 그렇게 환자들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양소실의 증상이 좋아졌어도 어떻게 돼요? 뭐 돈이 없다는 핑계로 아니면 귀찮다는 핑계로 아니면 병이 나서 필요 없다는 핑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의 증상들의 개선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그 기회가 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증상들의 개선도 어떻게 좋아하는지 알 수 있고요. 자, 아까처럼 제가 영수증 환자가 모이는 모임방에다 이것들을 퍼뜨려서 환자를 모을 거예요. 그렇게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는 약사님들의 그 약국 환자들에서 영수증 환자들이 있으면 자, 한 달 먹고 좋아지면 끝까지 먹는 것들로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한번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수증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환자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제가 받을 거면 약사님들 환자들도 걸로 모아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때는 2단계에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기본 섭취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자, 영식전 치유풀 살 때 설문지도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식물, 신트림, 구취, 헛구역질, 구역질, 음식물 역류 이게 1단계죠. 그렇죠? 1단계 증상 정도가 뭐들이 있는지 그래서 증상 정도와 그 다음에 빈도수를 적도록 했습니다. 하게 나타나는 빈도수를 적도록 했고요. 만성긴침, 쥐목소리, 목쓰림, 그다음에 목 이물감, 식도 통증 또는 불편감, 가슴 답답함, 복통이나 복부 불쾌감들 2단계죠. 2단계 증상에 대해서도 현재 증상의 정도와 그다음에 빈도수를 적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속쓰림, 소화불량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이게 3단계죠. 그래서 이때는 2차 상담 설문지를 할 때 약사님들이 그냥 환자가 설명하는 기록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설문지를 줘서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체크를 하도록 했죠. 이렇게. 물론 이것도 뭐 사실은 100%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정확성을 갖기 위해서 했고요. 요거는 앞으로 논문으로 쓰여져서 아마 학회지에, 약학회지나 이런 데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수식도염을 이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설문지를 통해서 하면 이걸 밴드에 올리고 밴드에 올린 걸 갖고 통계를 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일 경과 후에 77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77명 중 41명이 51%의 증상 개선율. 그러니까 41명의 증상 개선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이게 51%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평균 증상 개선율은 35%. 그러니까 이 51명, 그러니까 77명 중에 51%는 41명이 증상을 개선했고 이들의 평균 증상률을 확인해 봤더니 35%라는 거죠. 그 다음에 77명 중 33명, 그러니까 43%인 거죠. 빈도가 개선인데 평균 빈도 개선율이 보니까 33.9%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합쳐지면 아까 제가 7일 경과에 어떻게 돼요? 증상이 개선됐다고 얘기하는 게 50%로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진 사람, 이렇게 좋아진 사람, 또 같이 좋아진 사람 50%가 되는 거죠. 자, 27일 경과에 플러스 20일인 거죠. 77명 중 57명이 74%의 증상, 이거는 50%의 증상 개선을 느꼈고요. 이들의 평균 증상 개선율은 60.41%입니다. 그러니까 60% 정도 되는 거고요. 77명 중 53명, 그러니까 69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빈도의 개선을 해서 평균 빈도 개선율은 60, 그러니까 보통 60% 정도 좋아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이렇게 합쳐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70% 좋았다는 게 그렇게 제가 헛소리 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증상 또는 빈도수가 개선된 사람들 77명 중, 자, 66명으로 86.86%로 확인돼서 증상이나 빈도수가 개선된 거죠. 확인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자, 한번 보죠. 식물이 오르는 거. 7일 동안 7일 만에 41%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신트림은 43%. 자, 구취는 38%. 헛구역질은 44%. 그 다음에 구역질은 40%. 음식물 역류는 27%. 역류가 조금 많이 좀 줄었네요. 그리고 마른 기침 개선이 35%, 쉰목수 30%, 목쓰림 좀 낮네요.
22%, 목의 이물감도 조금 저기 하고요. 그 다음에 식도 불편감, 그 다음에 가슴 답답함, 흉통. 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속쓰림은 40, 속쓰림의 개선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수화불량은 좀 적은데, 종합적인 개선이 35%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27일 경과, 그러니까 플러스 10일 더 경과한 거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신물이 어떻게 62%, 신트림이 60%, 구치가 64%, 헛구역질이 75%, 구역질이 77%, 그다음에 마른 기침이 68%. 그냥 보통 봐도 어떻게 돼요? 많이 개선됐죠? 쉰 목소리 61%, 목쓰림이 좀 앞에 좀 늦네 51%, 목의 이물감이 59%, 식도 불편함이 40%, 그 다음에 가슴 답답함이 64%, 64, 그 다음에 자 목의 불편감이 48%, 이렇게 해서 쭉 봤더니 자 종합 개선율은 61%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 개선율은 이것과 빈도수와 그 다음에 증상의 정도가 같이 좋아지는 거죠. 이게 합치면 어떻게 돼요? 70% 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개선 빈도 부위를 분석을 다시 했어요. 증상의 호전을 봤더니 자 7일 만에 어떻게 돼요? 호전된 사람 수는 어떻게 돼요? 53%고 74%죠. 자, 빈도수에 호전된 사람은 42명이고 그러니까 66명이니까요. 53%, 74%. 이거는 40%, 66%인데 증상과 빈도가 모두 호전된 퍼센트는 어떻게 돼요? 자, 증상과 모두 호전된 이때는 두 개가 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사람이 29%고 그 다음에 두 개 합쳐지면 27일이면 55%고요. 증상 또는 빈도수가 호전된 건 64%, 84% 이렇게 돼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영순식도염이 좋아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려면 당연하겠죠. 그렇죠? 이거는요, 제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 약사님들이 확인해 준 거예요.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저한테 썼어요. 자기 환자 중에 영수식도염이 어디까지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심한 사람들만 골라서 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심한 사람들, 박완수 약사님이 지난번에 그 얘기를 제일 심한 사람들을 골라서 4명을 올렸는데 2명은 굉장히 많이 적고 2명은 그냥 이걸 올릴까 올리지 말까 저한테 문의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직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올리세요. 해서 이런 효과가 별로 없었으면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도 이렇게 증상 개선을 보이고 근데 사실은요 이것도 계속 너무 좋아요. 왜? 바이러스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이제는 자신을 갖고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주의했으면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있으면 그것도 당장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증상에 대해서 호전되는 걸 보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금 한 2분 남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질문 있으면 여기 톡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에 대해서 2개 정도 받고 답하겠습니다.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질문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좋고 여러분들 지금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아마 카톡방이 아마 단톡방이 같이 개설됐을 겁니다. 그럼 개설됐으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질문을 미리 다음 수업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강의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올릴 질문들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다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강의는 제가 강의하는 건 인트로 강의하고 그다음에 아까 질문사항 있으면 그것에 대한 강의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지난번에 강의했던 김병태 약사님 그다음에 또 밴드에 또 사례를 많이 올리시고 정말 정성 어린 사례를 많이 올리시는 이명희 약사님이 체험자 강의를 같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의가 추가될 거고요. 김병태 약사님은 특별하게 또 이번에 저한테 이번에 강의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약국을 상담 전문 약국으로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약국 매출이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제가 1월달에 찾아뵀으니까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약국 매출이 거의 3배 올랐다고 자랑하시면서 그걸 얘기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강선미 약사님이 올린 질문 중에서 빈도를 0에서 4로 물었는데 증상을 느끼는 횟수가 일주일에 몇 번이라는 뜻인데 이 증상하고 빈도를 물었는데 증상을 느끼는 횟수가 이거는 하루에 0에서 4번 정도고 그 이상 되는 거니까 그렇게 따시면 됐고요. 명현 증상이 나오면 며칠 동안 복용을 멈추나요? 감량하나요? 아닙니다.
명현 변형이 일어나는 건 명현 변형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더 증상이 악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먹는 게 저는 제 환자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경험할 때는 어떻게 돼요? 증상을 좀 줄여주는데 그럼 환자하고 신뢰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명현 변형이 제일 못 견디겠는 게 속쓰림이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제산제만 살짝 좀 더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현 변형이 일어나도 며칠 동안 병원을 멈추나 절대로 안 멈춰요. 감량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갑니다. 단지 어떻게 돼요? 이때 제산제나 위산분비제를 조금만 주세요. 자, 영수식도염 환자들이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제산제를 영수저기를 같이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조금만 내비로 두고 같이 하다가 그다음에 그 약을 한 일주일 정도에 끊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안 먹는 사람들은 되게 명현변호사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그 명현변형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여러분들 자신감이 없으니까 뭐가 나타나면 약을 끊거나 줄이거나 이것도 계산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들이 부작용이 아니면 계속 끌 거는 좋습니다. 왜? 명현반응이라는 건 사실은 환자의 환부에서 독성물질이나 그것들이 빨리 나오는 장소 증상이 빨리 개선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증상 복용을 멈추나 감량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돼 증상의 개선을 더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재영 약사님 뭐 이 정도면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답변이 됐으면 답변이 됐다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그냥 질문에 대해서 강선미 약사님 이 정도면 답변이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음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카톡방에 미리 올려놓으시면 그 카톡방에 질문들을 모아서 제가 다음 주에 다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또 김명태 학사님 또 이명 학사님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걸로 하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보다 훨씬 더 많은 보람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